트럼프의 취임 날이 밝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으로요. 오늘 트럼프의 취임식이 거행됩니다. 자, 세 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지금 어제 열렸던 전야제 행사의 불꽃놀이를 지금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보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또 어제 현지 시각으로 워싱턴 DC에서 저렇게 트럼프의 승리 집회 영상가 열렸는데 여기에 저렇게 트럼프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요, YMC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앞뒤로 흔드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댄스 퍼포먼스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승리를 즐기는 트럼프, 이제 오늘 드디어 취임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전 세계가 그야말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또 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이 트럼프의 노골적인 구상이 점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게 진짜로 현실화될 수 있는 건지, 또 트럼프가 북극 패권까지 노리는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트럼프 취임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가장 떨고 있는 지역 저희가 전해드린 바로 북극권인데, 북극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자, 북극권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발바르제도 등 여러 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그린란드가 뜨는군요. 자, 이용주 평론가. 네. 일단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이거 무력으로도 점령을 할 수 있다 이래서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린란드 분위기는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트럼프는 YMC 노래에 맞춰서 이런 춤도 추고 신났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린란드는 지금 약간 초상집이죠. 네.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다만 이 그린란드의 총리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 트럼프랑 이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 통화에서 그린란드는 이 매물이 아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곳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위해서 협력하자라는 식으로 조금 유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2018년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총리가 굉장히 극대노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유하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실은 이 트럼프가 2기에 가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없잖아요. 이제 이게 다음 될 게 이게 잃을 게 없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린란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유하게 부드럽게 트럼프를 좀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분위기는 안 좋다로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요, 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서 어쨌든 무력까지 사용하겠다 이렇게 불사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무력을 사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군대를 파견해서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내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요, 지금 그린란드를 놓고 무슨 옵션이 있느냐, 군사적인 옵션도 있고 경제적인 강압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어떤 옵션을 갖다 선택할 거냐 그랬더니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경제 안보나 그리고 군사 전략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됐다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다 한 것이니까 내가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 이렇게 겁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 군사력으로 점령을 하거나 그리고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국주의 시대 때나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용주 평론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덴마크에서는 너희들이 더 강력한 통제권을 원한다면은 그럼 기지를 갖다 와서 좀 더 많이 지어라. 이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런 좀 방향으로 저는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병성 소장. 그런데 이렇게 무력 사용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반응들이 많지만 미국의 그린란드 이 매입 제한이 이거 자체로는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또 이런 해석들도 나와요. 미국은 알래스카를 사서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2 알래스카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재수한 거죠. 1기 때 사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못 샀고, 그래서 이번에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주민들도 동의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아마 여론조사한 거를 잠깐 보면은 이게 덴마크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 68%가 덴마크로 독립하는 건 좋지만 이게 미국으로 편입되는 것도 동의하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독립하게 되면 몸값이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고 싶다고 해서 지금같이 전 세계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무력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뢰가, 이게 작은 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리스크가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4년 동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응답률을 보면은 여론조사 보면은 생각보다 찬성 응답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예. 그린란드의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그린란드라는 곳이 덴마크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덴마크 사람 아니고요. 거기에 원래 원주민들이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누이트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옛날 말로는 뭐 에스키모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원주민들이 이게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언어도 덴마크 말을 쓰지도 않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지리적으로는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린란드가 사실 덴마크가 왜 저기를 자치주로 만들었는지도 사실 그린란드 입장에서 좀 보면 좀 황당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2차 대전에 그 제국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식민지들이 다 독립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린란드는 이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덴마크가 심지어 1953년에 본국 영토로 병합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왜 다른 나라들 다 독립했는데 우리만 못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심지어는 또 미국한테 그린란드가 보호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나치 독일이 유럽을 막 괴롭히고 다녔을 때 이 덴마크가 독일한테 그 점령을 당했었거든요. 그때 그린란드가 우리 독립할게 하고 튀쳐나가서 미국한테 우리 좀 보호해줄래? 해가지고 5년 정도 미국이 보호를 하고 거기에다가 군사 기지 같은 거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그 품 안에 따뜻했다는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그린란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뭐 이런 트럼프의 오퍼가 특별히 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품 안의 따뜻함 한번 느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럼 그린란드가 미국 속령이 되는 이 문제가 그러면 이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뭐 주민 투표로 그러니까 독립을 일단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전병서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이란 나라에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굳이 덴마크를 떠나서 미국에 편입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따뜻한 품의 기억이 있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독립을 하고 미국에게 우리 편입하겠소 이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린란드가 이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욕심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랑 미국을 직선으로 그어보면은요, 바로 걸리는 곳이 그린란드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 동부를 대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바로 그린란드 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 특히 뭐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린란드가 북쪽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GI-UK 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요 세 국가의 첫 번째 이니셜, 이 앞에 글자를 따서 이 GI-UK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은 저기 지금 화면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북대서양에서 북극해로 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로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유럽이나 미국 서로 좀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도로도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게 핵심 설명인데, 그런데 여기에 또 그린란드에 매장된 히토류 자원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중국 견제를 위해 진짜 꼭 필요한 광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첨단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는데요. 첨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이제 히토리 금속인데 이것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량으로 보면 미국이 한 180만 톤에서 한 뭐 15, 16%인데 그린란드가 한 140만 톤에서 한 14, 5%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걸 먹게 되면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운 히토류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력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고
또 지금 뭐 미국이 무역 전쟁, 기술 전쟁으로 협박을 하지만 중국의 반대 카드는 자원 전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원을 안 팔아버리면 아이폰도 못 파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이것은 이제 굉장히 자원 전쟁의 중요한 카드로 그린란드가 이제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까지 그린란드의 진심이면은 중국도 자연스럽게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뭐 실크로드라는 걸 해양 실크로드라는 걸 이제 남쪽을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가고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그 북상 실크로드가 있는데 지금 북극해를 통해서 가는 실크로드를 새로이 이제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극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이제 파나몬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것보다도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쪽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해상에서 리스크가 있는데 북쪽은 그런 리스크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해양에 유럽까지 가는 해양 수송로의 확보 그리고 플러스에서 자원의 확보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국가 안전 차원에서도 그 새로운 이제 뭐 수송로를 확보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같이 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재 평론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뭐 미국 대 중러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덴마크가요 생각보다 작은 나라예요. 아, 예. 한반도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고요. 인구도 6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린란드가요 생각보다 큰 땅이에요.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땅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작은 나라가 자신의 몸집의 50배가 넘는 이 큰 땅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거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중 갈등과 뭐 나토와 뭐 러시아, 중국의 이 연합 간의 이 갈등이 계속 깊어진다면 나토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린란드를 그냥 미국이 정리를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기지 같은 거 세워서 조금 방위적으로 조금 든든하게 해보자. 이런 판단을 나토가 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트럼프가 그런데 이 그린란드 말고 또 노리는 지역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노리는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스발바르라는 곳이 뜨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스발바르를 또 눈독을 들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가보겠습니다. 자, 스발바르 제도에 사는 동물의 이름은 자, 1번 고양이, 2번 북극여우, 3번 너구리, 4번 바다사자. 정답 너무. 근데 저 위에 그림이 있는데요. 네, 저 동물의 이름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요? 네. 쉽죠? 쉬워요. 저희 제작진이 좀 실수를 했나 보네요. 네. 바다사자는 아닌 것 같아. 일본 고양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북극여우 그러면 북극여우일 수밖에 북극여우예요? 정답입니다. 저 고양이 북극여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북극여우예요. 그래요? 정확히 보셔야죠. 네. 북극여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지금 저기가 스발바르라는 곳인데요. 북극과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군도입니다. 근데 저 섬이요. 고양이 키우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희귀 조류들을 좀 이제 괴롭힐 수 있고 또 이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양이 사육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저 캐샤라는 저 고양이 닮은 북극여우가 저 동네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뭐 주인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가지고 네. 이 일을 어디 쫓아내기도 좀 그래가지고 북극여우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북극여우로서 저기에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고양이도 못 키우게 하는 무공의 나라라는 건데 왜 그 트럼프는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요. 저기가 그 군도, 저 섬들이 모여 있는 저 구간이 예. 북극으로 가는 이 해상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스발바르로 가장 유명한 건 일단 저기 화면에 나오는 이 국제 종자 저장소인데요. 저기 뭐냐면 핵전쟁, 기후 변화 뭐 이런 전 지구적인 대재앙에서도 네. 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식물의 씨앗을 보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핵 전쟁이 나도 우리의 지금 소중한 씨앗들을 저기다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말 뜻은 저기가 춥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말 뜻은 북극이랑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해상 경로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트럼프도 저기를 점지를 하면 북극으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발사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저기 또 눈독을 들이는 곳인데 그럼 실제로 트럼프가 스발바르까지 탐낼 경우에는 이 스발바르가 러시아 대 미국 패권 경쟁으로 또 휘말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스발바르 제도는요, 이 노르웨이 영토가 맞습니다. 근데 1920년도에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이라는 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발바르 조약은 노르웨이 영토임을 인정하지만 조약 체결국일 경우에는 모두 다 와서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48개국이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들어와 가지고 천연 자원을 막 캐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이 노르웨이와 러시아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도 이 조약에 근거하면 거기 가 가지고 뭐 이 천연 자원을 갖다가 뭐 채굴해 갈 수 있어 뭐 이래 가지고 조금 그 영토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런 어떤 이 트럼프의 움직임이 이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패권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예.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또 트럼프가 새롭게 노리는 지역이 또 어딜까 저희가 또 세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은 물음표가 뜨는군요. 네, 물음표. 그러니까 북극권 그 자체를 노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전병서 소장. 최근 이 북극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완전 강대국들이 그야말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북극으로 다 뛰어드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이후에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신대륙, 그래서 이제 땅 따먹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에너지가 뭐 AI 때문에도 그렇지만 난리인데 예. 지금 이 북극 이 지역은 뭐 석유 매장량으로 보면 대략 한 13%, 천연가스는 30% 전 세계에 그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자원 전쟁이 두 번째로 갈 수 있고 세 번째는 뭐 이게 항로로 보면은 지금 뭐 2개월 정도 이게 얼음이 녹는다고 그러는데 예. 뭐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돼서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한 10개월 정도 이제 얼음이 안 어는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갔을 때 이제 유럽까지 가는 운행 시간이 이게 한 6일 정도 단축되는 뭐 길게는 10일까지도 아. 그런 이제 이 수송 비용의 절감. 그러니까 저기 얼음이 녹으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저쪽으로 해서 항해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이군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항해 시간이 6일 정도 단축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뭐 1년, 10년, 100년까지 가면 그 예. 수송 비용이라는 게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저 얼음을 뚫고 가는 쇄빙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쇄빙선을 가진 중요한 나라가 있나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러시아가 가장 많은데요. 예. 러시아가 한 60척 정도? 그 정도를 갖고 60척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죠. 그럼 이 실제 북극에 대해서 러시아의 집착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북극 땡땡에 깃발 꽂았다. 땡땡 뭘까요? 땡땡에 깃발 꽂았다. 네,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우리 전소장이 답을 알고 계십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좀 어렵네요. 북극 땡땡에 북극 마을에 얼음에 북극 얼음 아닐까요? 얼음에 깃발을 꽂았다. 얼음이겠죠. 그거는 뭐. 네. 근데 정답은요. 해저. 해저요? 네, 해저입니다. 2007년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연구팀이요. 수심 4,200m의 북극 해저에 잠수정을 내려보내서 네. 지금 보시죠. 지금 러시아 국기를 지금 해저에 꽂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1969년에 그 미국의 아폴로 탐사선이 달에 가가지고 미국 국기 꽂아가지고 네. 미국이랑 러시아 사이에 그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이겼잖아요. 예. 그것처럼 러시아가 북극 해저에다가 자신들의 이 깃발을 꽂으면서 자신들이 북극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승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항로도 또 줄어들고 얼음들이 녹으면서 광물들 못 보던 광물들이 막 속속 등장하니까 미국부터 러시아까지 다 가서 러시아는 저렇게 깃발까지 꽂고 있다. 그렇죠. 자기 거라는 거죠. 예,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북극 패권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엄청난 천연 자원을 매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음이 녹다 보니까 그런 천연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얼음이 또 녹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북극 항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그 북극 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해상 경로이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한테는요.
이 북극이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북극을 이 국방의 최전선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과거에 예. 이 냉전 당시에도 북극을 놓고 미국과 패권적인 경쟁을 벌인 적도 있곤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도 군사적 요충지로 썼던 곳이네요. 간주를 했던 곳이죠.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런데 이 미국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북극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가 그야말로 새로운 전쟁터.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정말 난리가 난 건데 그 진짜 이유가 뭐죠? 뭐 중국 입장에서는 예. 첫 번째 항로와 탐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최대 제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60%의 그 히토리 금속을 장악하고 있지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원자재 확보에 대한 뭐 야욕은 이건 뭐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관계를 놓고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종주국이 러시아라고 얘기하지만 러시아가 뭐 한국보다 조금 더 큰 나라로 추락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종주국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제 그 위상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북쪽을 이제 뭐 장악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러시아로서는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어떻게 보면 요충지를 확보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이용주 평론가. 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게 남극의 펭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북극이 이렇게까지 전쟁터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남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극은요. 예. 너무 멀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예. 많은 국가들이 저기까지 가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이게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돈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1961년의 남극 조약인데요. 남극 대륙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이 남극 조약을 체결합니다. 말하자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영유권 주장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냥 평화적으로 과학 연구나 좀 하면서 좀 그렇게 지내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극은 저럴 일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짧게 여쭤보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북극 패권에 미국, 중국, 러시아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예 안 되죠. 우리 가만히 있지 않고 빨리 지금 북극 코인 타야 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지금 뭐 뉴욕으로 가는 건 6일이 단축된다 그러고 예. 유럽으로 가는 건 10일 단축된다 그러는데 지금 근데 우리나라 그 부산항이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항구들 중에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려서 지금 북극 코인 열심히 한번 타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스발바르에서는 땡땡땡 키우기가 금지다. 아까 퀴즈를 내주신 이용주 평론가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고양이. 고양이? 답 알고 계시죠? 네. 네. 고양이 키우기가 금지다 맞춰주셔서 저희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